지극정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집안의 이 살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자욱한 안개 사이로 촛불 하나가 일렁입니다. 정승 부인이 엉덩이를 높이 쳐든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묘한 자세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모습을 본 하인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집니다. 과연 이 정승 부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한양의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늘어선 곳에서도 유독 위세가 당당한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의정 김대감의 자택이었지요. 대문 앞은 연일주를 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으나 정작 그 집 안주인인 박씨 부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본래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우의정에 올랐으면 영의정을 바라봐야 하고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으면 장원급제를 했어야 하며 금쪽 같은 딸 자식은 기어이 대궐의 안주인 세자빈 자리를 꿰차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지요. 이보게 이 사주단지가 우리 가문의 숨통일세. 쌀 한 톨, 먼지 하나도 허투루 묻히지 마라. 부인은 매일 아침 안방 가장 깊숙한 곳 비단 병풍 뒤에 모셔진 사주단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그 항아리 속에는 온 가족의 생년월일과 가문의 기운을 담았다는 부적들이 가득했지요. 부인에게 그것은 단순한 단지가 아니라 신주단지보다 귀한 권력의 설계도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흙으로 빚은 항아리일 뿐이었으나 부인의 눈에는 그 속에서 금은 보화와 정승의 관복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신방산 기슭에 앉아만 있어도 남의 집 조상 팔자를 다 꿰뚫어 본다는 무당 칠성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당장 가마를 내어 그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무당 칠성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혀끝이 뱀처럼 유연한 자였습니다. 그는 부인의 안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님, 이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려다 대문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 기운을 관리를 못하셨습니까?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이토록 정성을 다해 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무당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단지만 모시면 무얼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운명을 맞이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당장 오늘부터 법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대감마님은 퇴근하실 때 반드시 오른발부터 문지방을 넘어야 하고 식구들은 식사 전에 검은 콩새알을 왼쪽 어금니로 먼저 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삿된 기운이 물러가고 영의정의 기운이 깃듭니다. 그날부터 정승댁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멀쩡히 들어오다가도 아차 왼발이다 하는 부인의 호통에 다시 뒤로 물러나 발을 바꿔 들어오느라 진땀을 뺐고 어린 손주들은 딱딱한 검은 콩을 씹느라 이가 아프다고 울상이었지요. 하인들은 뒤에서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마님이 드디어 신기가 들리셨나 봐. 이러다 대문 넘을 때 물구나무라도 서라 하시겠어. 무당의 요구는 갈수록 해괴해졌습니다.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동트기 직전 인시에 행하는 북쪽 의식이었지요. 무당은 기운이 가장 맑을 때 북쪽의 북극성을 향해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어 애군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릎은 꿇지 마십시오. 상체는 최대한 숙여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드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30번을 까딱거리며 복이 오나이다를 외치십시오. 어느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정승 부인은 화려한 비단 치마를 걷어붙이고 마당 한가운데서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든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복이 오나이다. 으차 복이 오나이다. 지나가던 행랑아범이 변소에 가려다 그 꼴을 보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님이 새벽부터 왜 저러신다냐? 풍년이 들려고 밭가는 소 흉내를 내시는 건가? 부인은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옆집 하인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해악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고귀했던 자존심은 엉덩이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바닥에 박힌 머리와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부인은 오직 장원급제와 세자빈 자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당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신뢰를 독점하기 위해 집안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부터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맹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며느리 이 씨였습니다. 무당은 어느 날 단지를 살피는 척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마님, 단지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상극인 인간이 들어앉아 가문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어요. 저기 안채 며느리 말입니다. 저 여편네의 사주에 멸문살이 끼어 있으니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대감마님은 귀양을 가고 아드님은 요절할 것입니다. 부인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 내 아들이 요절을 해? 감히 어디라고 그런 불길한 기운을 들여. 부인은 그 길로 며느리의 방으로 달려가 가재도구를 내던졌습니다. 시집 온 후로 지극정성으로 살림을 돌보며 시부모를 모셨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며느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버선발로 매달렸으나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사주가 내 아들을 죽인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 이 사주단지를 깨고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결국 며느리는 소복 차림으로 쫓겨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담장 밑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김대감은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부인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뒤 무당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씻으려면 황금이 필요합니다. 산신령께 바칠 금부치를 내놓으십시오. 부인은 집안의 가업이었던 폐물이며 곡간의 곡식까지 팔아 무당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김대감은 참다 못해 부인의 방을 들이쳤습니다. 부인, 정신 좀 차리시오. 집안 꼴이 이게 뭐란 말이오? 어진 며느리는 내쫓고 저 사기꾼 같은 놈한테 곡간을 다 털어주다니. 이게 정승 집안입니까? 아니면 무당집입니까? 부인은 오히려 대감을 향해 삿대질하며 맞섰습니다. 대감은 입 다무세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데. 그러십니까? 당신 영의정 시켜주려고 내 등이 휘어지는 줄도 모르고 곧 대운이 열린단 말입니다. 부인의 눈에는 이미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걱정도 자식의 안색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직 비단 보자기 속의 흙덩어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드디어 무당이 예언한 대운의 밤이 왔습니다. 무당은 부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 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특히 오물을 조심하십시오. 부정한 것과 몸이 닿는 순간 그동안 쌓은 공덕은 물거품이 되고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부인은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않고 안방에서 사주단지를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뒤뜰 쪽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도둑이냐? 하인의 고함 소리에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둑? 내 사주단지를 노리는 도둑인가? 부인은 본능적으로 단지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기 위해 어두운 뒤뜰로 내달렸지요. 내 운명, 내 단지, 이건 절대 못 준다. 달빛도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리던 부인의 눈앞에 거무스름한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앞불싸 하필이면 그곳은 며칠 전 새로 판 뒷간 똥통이었습니다. 부인의 버선발이 미끄러운 흙바닥을 딛는 순간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안 돼. 부인은 떨어지는 찰나에도 단지를 지키려 팔을 뻗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철퍼덕, 꼬르르륵. 천하의 정승 부인이 사주단지를 껴안은 채 그대로 누런 오물 속에 수직으로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똥물이 코와 입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어왔지요. 살려. 부인이 허우적대며 올라오려 할수록 가슴에 품은 사주단지는 똥물을 가득 머금어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물로 뒤덮인 부인이 겨우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해악의 절정이었습니다. 비단 치마는 똥물에 젖어 누런 가마니처럼 변했고 정성스레 올린 가채 위에는 이름 모를 오물 덩어리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요. 그토록 아꼈던 사주단지 주둥이에서는 구린내 진동하는 오수가 꿀렁꿀렁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지키려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꼴로 똥물 맥질을 하게 된 이 기막힌 상황. 부인은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승댁 뒤뜰에서 벌어진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건져 올린 부인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지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 저작거리를 휩쓸었습니다. 들었나? 우의정댁 마님이 사주단지랑 같이 똥통에서 잠수 시합을 했다더군. 운을 잡으려다 똥을 잡으셨구먼. 이제 그 집안은 분뇨 정승 집안이라 불러야겠어. 김대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포교들을 풀어 달아나려던 무당 칠성이를 잡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금방이라도 한양을 뜰 준비를 마치고 부인에게 뜯어낸 금부치를 보따리에 싸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정체는 사기 전가가 화려한 떠돌이 광대 출신이었지요. 부인은 씻고 또 씻어도 몸에서 진동하는 구린내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진짜 괴롭히는 것은 몸의 악취가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운명의 실체가 고작 똥물 가득 찬 흙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마당 한가운데에 오물 범벅이 된 사주단지를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섰지요. 보시오, 부인. 당신이 그토록 가문을 지키겠다고 매달렸던 것이 고작 이 오물 묻은 흙덩이였소? 김대감은 마당에 놓인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사주단지를 내려쳤습니다. 와장창. 박살난 단지 속에서는 무당이 집어넣은 썩은 지푸라기와 똥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을 지키는 것은 귀신 같은 점괘도 이런 흙덩이도 아니오. 서로를 믿고 아끼는 사람의 마음이지. 여보게, 당장 가서 며느리를 모셔오게. 며칠 뒤 며느리 이 씨가 조심스레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부인은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며느리는 말없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씻어내시고
저랑 같이 만남밥 지어 먹어요. 부인은 그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똥통에 빠졌을 때도 느끼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 응어리를 씻어내는 기분이었지요.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돌아오고 집안이 화목해지자 김대감은 영의정에 올랐고 아들은 당당히 제 실력으로 급제했습니다. 사주단지를 깼더니 오히려 운명이 찾아온 것이지요.